이 방송은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투척. 스포일러.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43회 방송 이번 주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너의 이름은 키미노 나마의 완지. 키미노 나와인지. 예,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자, 본격 눈호강 귀호강 영화 두 번째예요. 오랜만에 이만큼 화제가 되고 이만큼 히트를 치고 있는 재패니메이션이 등장했어요. 그죠.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옛날 센카치로였나? 그게 아마 제일 히트 쳤을걸요. 그거 이후로 재패니메이션은 거의 진짜 한 10년 만일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환호 중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재패니메이션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좀 뭐 외국에서 히트 쳐서?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든 외국에서든 뭐 그런 안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언론은 원한, 감독, 각본 다 신카이 마코토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차기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사람한테 호칭을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지는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자, 일본에서 1,700만 관객이 들었어요. 아 근데 걔네가 우리 국력과 경제력에 거의 3배 4배 차이 나는데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1,700만 영화 안 보네. 우리처럼 막 1,000만 이런 영화 1년에 영화를 보는 편수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른 즐길 게 적으니까. 그래서 1,700만 관객이라는 게 일본에서 몹시 기록적인 수치라고 하고, 그래서 뭐 현재 일본 문화계에서 가장 최고의 주인공은 역시 신카이 마코토다. 예,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박수갈채를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히트 중이죠. 네. 이래저래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화제인데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오덕이에요. 그냥 오타쿠라고 하죠. 네. 일본이니까. 오덕하면 뭔가 또 약간 그 이미지가 더 씌워지니까. 그쵸. 뭐 뭔가 오타쿠나 오덕이나. 근데 이제 그래도- 오타쿠를 좀 그래도 그들이 쓰는 용어로 그냥 써주자 이거지. 네. 오덕하고 오덕 씹덕 이래버리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 성장기가 뭐 평범하진 않습니다. 이분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1907년에 시작된 건설사예요. 건설사 아들이군요. 예. 신카이 마코토가 성장할 때는 연매출이 70억 엔이었대요. 아니 20세기에 시작한 건설사면 전후에 얼마나 호황이었겠어요. 하긴 맞다. 그때 그럼. 다 부숴 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엄청났지. 그렇네. 굉장히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 네? 아, 뭘까요? 좋은데? 컴퓨터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컴퓨터 사주고 게임기 사달라 그러면 이런 게임기 자식 사주고. 말이야. 이런 건 하고 싶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 그래요. 인간관계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왕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제 외톨이다 보니까 자연경관을 좋아하는 경치를 보면서 위안을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황보레용 씨처럼 오디션에 오빠는 황보레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가 왕각시키는 사람. 내가 딸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왕따시키는 괴롭힘이 사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사소통엔 자신감이 없었고 내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 경관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배경에 그렇게 그 집착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지금 다 나오는 거군요. 하지만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건 행운이죠. 그럼요. 이제 부유한 오타쿠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추호대학교에 다니면서 명문이죠, 대표님.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나름. 추호가 중앙대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게임 회사에서 알바를 했는데 졸업하고 바로 알바하던데 바로 취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열정페이의 열정노동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12시까지 야근을 하고요. 집에 가서 3시까지 잔업을 하고 6시에 또 출근을 했대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아, 안 죽고 이 사람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맞을까요? 혹 쌍둥이 아니야? 의심스러운데? 이 생활을 5년간 했대요. 5일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에서는 저는 한 이틀도 못합니다. 하루는 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추동이 막 돼서 막.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자체가 생활이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하는 게 젊을 때도 낮에 일 안 하고 자고. 그럼 이해해. 젊어서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이 집에서는 건설사 물려준다고 고향에 돌아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거절하고 이 생활을 했던 걸 보면은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생활이 괴롭고 내가 만약에 그 진짜 생존 공포가 있어. 네. 그러면은 못 이러지 솔직히 말하면. 이러기가 진짜 힘들지. 생존 공포가 있으면 이런 블랙 기업이라도 다니죠. 그럼. 아 그렇게 되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존 공포 없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아 그렇지. 그래도 회사는 그러면 안 되지. 너무 블랙 기업이다 진짜. 아 이 회사 이름이 그 팔코옴이라는 회사인데. 팔콤 나름 큰 회사입니다. 블랙 기업이네 아주. 블랙 대기업? 이 회사는 놓치면 안 되는 인재를 놓친 것으로 현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코믹스 웨이브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뭐 상도 수상하고 하면서 서서히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인기 앱 중에 에버필터라는 게 있다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예, 이 앱의 피해자가 바로 이 사람이래요. 네. 그 모든 이렇게 배경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하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앱이라서. 사진을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만들어주는데 네, 그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 화풍이 신카이 마코토의 화풍으로. 네네. 네. 뭐 지금은 법적 분쟁이 해결된 모양이라 그래요. 아마 뭐 로열티가 가겠지. 마음 놓고 써도 돼요? 없나 지금은? 이 사람이랑 회사 측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버에 올려서 필터링을 하는 거다라고 의심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진을 아무 사진을 하기가 좀 그렇다. 여러분의 사진이 한번 남의 서버에 올라갔다 왔다로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그렇군요. 자, 이 사람의 커리어를 구구절절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꼽자면 아무래도 초속 5cm가 생각이 나요. 유명하죠. 이 작품도 유명한데 이 작품이 지나친 새드 엔딩으로 유명해요. 이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드러냈달까? 이게 제가 너무 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 드물지 않냐. 첫사랑이 비통하게 실패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위안을 얻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새드 엔딩 애니를 만들었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 굉장히 정말 오타쿠의 마인드다. 너무. 보통은 행복한 로맨스를 만드는 이유는 네. 거꾸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의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새드 엔딩으로 해서 이제 그때의 감수성을 불러일으켜서 뭐 예쁜 마음을 다시 추억하게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좀 대책 없이 슬퍼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나서 밥이 안 넘어갔다. 너무 우울하다. 정신과를 다닌다. 그 정도. 정신과를 다닌다. 이런 관객들의 호소 원망이 폭주해가지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나름 반성했다 그래요. 일본 분들이 여리시네요. 아니 초속 5cm가 이게 차례대로 개봉이랑 공개가 됐어요. 단편 모음이라 네. 가지고 처음에 예고편 15초짜리 벚꽃이 탁 나면서 그 유명한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속도 모르면서 초속 5cm 그 유명한 장면. 예고편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저는 달팽이인 줄. 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5cm라 그래가지고 이 영화 길인데 앞에서부터 예고편 나오고 단편이 조금씩 개봉되는데 나의 감상이 어땠냐면 처음에 거의 한 100이 만점인데 150까지 왔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였어요. 급강하. 왜냐면은 예고편 보고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지와 그 무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초속 5cm의 그 예고편의 거의 최고봉에 도달해 있어요. 어떤 무드. 이 이미지를 통해 내가 이걸로 보고 싶은 나오면 꼭 달려가서 영화는 대체 뭘 봐야지. 보여줄까? 근데 첫 편 괜찮았어요. 아. 근데 예고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음 편은 괜찮았어. 더 낫겠지. 다음 편은 조금 질질 끌어 얘가.
여기서 의심스러웠어. 왜냐면 그 왜 기차 타고 그 사랑하는 여자 떨어진 여자 찾아가는 네. 거 그게 길어요. 길 때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화는 무조건 하나. 뭐냐면 그 긴 무드를 통해서 이건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적 방식이에요. 네. 길기 때문에 그 김을 통해서 그 김 자체를 관계에 고통을 주려고. 그러니까 김을 느껴라. 길면 길게 느껴라. 짧으면 짧게 느껴라라는 거지. 그걸 연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겨움으로써 지겨움을 느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출력이죠, 그것도.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한 번 언급한 적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태양은 외로워라는 네. 영화를 보면 앞에 6분짜리가 엄청 지루한 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씬의 정서가 권태기에 처한 연인들이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영화가 되게 지루해요. 프레임도 얼굴도 다 안 보여주고 그랬다고. 영화 문법도 다 반대로 네. 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6분 동안 그 권태기의 지겨움을 느끼는 거지. 한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근데 명백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요. 길어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너무 길고 기나게서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게 묘사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너의 이름은에서 이제까지 이제 연결될 거 차차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어떤 단편에서 보여주는 그 무드를 찬란하게 짠 보여주는 건 진짜 잘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장편으로서의 호흡 있잖아. 네. 얘기를 완급을 맺고 밸런스를 여기선 끊어주고 하는 네, 아까 네. 우리 앞에 얘기했던 차젤레 감독님처럼 네네. 그걸 잘 못해. 그 테크니션이 못 되는 거죠. 샤젤. 전체 밸런스 근데 그 하기 되게 어렵거든 사실.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토프 놀란도 그거 잘 못한다고. 근데 잘 못했어. 그때 게다가 그게 이제 장편으로 들어가기 이제 거의 이제 막 두 번째 세 번째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나왔나? 이제 아마 막판 이제 나왔는데 막판이 뭐냐면 음악으로 다 문 떼버렸어. 그 자기가 분명히 쓰려고 모아놓던 그 이미지들을 네. 대량 방출하면서 거기 이미 음악으로 다 문 떼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폭탄 셀이야 뭐야? 폭탄 셀이야. 그래서 그리고 전문 용어로 창고 땡처리. 대방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땡처리 하는 거네. 분명히 요런 이미지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진 않았는데, 이미지야 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음악으로 했던 그 전체 무드 다 좋았어요. 그래서 세 편 다 보면 나쁘진 않아 그냥.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 장편으로 하나를 봤을 때 내가 이게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밸런스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용두사미가 되는 거야. 근데 용두사미가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아까 말한 밸런스 문제가 있고 네. 둘째는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쑥스러운 사람이야. 배운 쑥스러운 사람. 근데 배운 쑥스러운 사람의 특유의 문제가 뭐냐면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지를 때 지르는 걸 부끄러워해. 왜 영화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왜 글 쓸 때 그런 거 있잖아. 이 씨는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타이핑을 쓰고 있는 내 손가락이 오그라들면서 왜 기승천천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거지. 내 손가락 알잖아요. 글 써봐서 알잖아. 이렇게. 결. 그래서 괜히 오그라들면서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말을 질러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왠지 무드를 자꾸 조질라고 사루비야. 하면서 사루비야. 웃긴다 이거. 근데 그러면서 그 주변만 그 사루비아 꽃만 네.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걸로 해서 전달이 됐겠지. 분위기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그런 무드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무드만 자꾸 뱅뱅 도는 거야. 사루비아만 자꾸 깔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꼭 이런 식으로 이래야 되겠나. 근데 이제 그 배운 사람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신카이 마코토 본인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자기는 여자한테 인기가 있어본 적도 없고 인간 여자 사람이랑 말을 얼마나 해봤을까 싶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랑이 보통 얼굴 마주보고 손도 잡고 막 확 반해가지고 막 질르기도 하고 이런 게 평범한 사랑이잖아요. 네. 뭐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뭐 키스도 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연애를 하면서 행복해한다는 건 알겠대요. 자기는 공감이 안 간대요. 그래서 모니터로만 사랑했어. 그래서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도 보면은 로맨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사람 다 이래. 영혼 바뀜, 시간차 등에 있어 어떤 그 숙명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데 서로 눈앞에는 없어 상대방이. 그런 상태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사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어떤 행동을 주인공이 한다. 요게에선 자기는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이거 바로 직전에 언어의 정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신카이 마코토가 언어의 정에서 그걸 한번 넘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컴플렉스. 용기 있게 이 순간은 질러도 된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언어의 정원 마지막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어의 정원이 그래서 나는 다른 의미로 감동적이었어. 이 사람이 진일보했다. 이제 왔구나. 이제 이걸 지를 수 있게 됐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서 울고불고 찡찡대도 되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부끄러워도 고백하면 고백해도 된다. 그게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감독의 눈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의 이름을 보고 내가 물론 이제 너의 이름 일단 총평만 살짝 하면은 네. 저는 라라랜드와 되게 제일 반대의 경험이었어요. 라라랜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감흥이 없지였는데 이거는 반대였어요. 왜 이렇게 동의. 구멍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동의. 구멍이 너무 많은데 팍팍 와. 근데 여기서는 언어의 정원에서 느꼈던 이 사람이 약간 각성했잖아. 질러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질러. 너무 질러.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질러 아무데나 맞아, 음악하고. 맞아. 아니 이건 마을 폭파시키고. 굳이 이렇게까지 음악을 중간에 또 깔 필요 그러게 중간에 없는데. 그 음악이 왜 나오냐고 지금 전부 다 감정이 젖어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쪽에서 또 아까 그 잔에 찰랑찰랑 절제를 넘치는 다시 것처럼 배우셔야 된다. 이젠 좀 밸런스를 배워야 된다. 이제 둘 다 할 수 알아. 옛날에 그걸 할 줄 몰랐는데 둘 다 할 줄 아니. 이제 밸런스를 좀 배우면 좀 좋겠다. 다음 영화는 더 좋겠군요. 그렇죠. 발전하는 감독으로서는 네.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의 이름은 네. 영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작화 구경하는 맛. 네. 정말 이거 극장에서 봐야 됩니다. 저 진짜 눈을 못 뗐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언어의 정원만큼은 못했어. 저는 특히 하늘이고 밤하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은하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쏟아질 듯이 많은 별 있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보러 가야지 좀 이렇게 어두운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별이 많이 보이는데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 밤하늘을 보는데 이게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 신카야 마코토 특유의 작화가 흔히 말하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 대비와 네네. 역광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그냥 빵 네. 때려버리는 그게 이제 특유의 그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풍경 위주의 어떤 그 무드샷들.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그니처지.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이 그걸 원래 잘하기도 하고 그걸 좋아하기도 하다 보니까 데뷔작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텝들이 붙고 시스템의 영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가 괜찮아진 네. 건데 초반엔 진짜 사람을 잘 못 그려요. 배경에 비해 캐릭터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둘이 원래 비슷한 반대여야 모르겠는데. 되잖아. 보통은 이제 사람을 그리면 배경을 못 그리거나 이제 둘 다 잘 그리는 건 잘 없는데 네. 특화가 되죠 한쪽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창기 이렇게 별의 목소리 이런 거는 캐릭터 너무 안 이쁜 거야. 그때도 불구하고 이 사람 특유의 그 무드를 잡아내거나 감정을 잡아내는 걸 잘하다 보니까 잘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캐릭터를 이제 진짜 이 정도까지면 이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거야. 여전히 왜냐면 이거 그래도 주류의 영화인데 아직까지 할리우드래 그 일본 애니메이션 주류의 캐릭터 작품만큼의 퀄리티는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닌 듯한 느낌은 아니지. 사실 아닌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그 배경 얘기를 하면 네. 그 언어의 정원보다는 전 이게 더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주관이 다를 텐데 첫 장면 때문에 그러는가 봐. 제가 파란 하늘 흰 구름 좋아해요. 근데 첫 장면이 아예 그 하늘을 어디까지 세심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해성이 떨어지는데 뚫고 들어오면서 네. 하늘의 모든 속성을 다 보여주겠다. 이런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시그니처를 매겼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매혹이 됐고 하여간 극장에서 보길 잘했어요. 네. 이게 배경이 저는 또 보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 애니메이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배경이 진짜 참 어려운 게요. 이 애니메이션 배경이 진짜 어려워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술을 전공한 분들과 이제 내가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그림은 면밖에 없잖아요. 네. 캐릭터. 네, 그 캐릭터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애니는 그러니까 캐릭터는 안 붙어요. 어. 실사 배경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면 적당히 뭉개야 되는데 그 적당히의 감을 원래 깨우치는 적당히가 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거의 극한에 다다른 사람들이 지브리 스튜디오 사람들이거든. 되게 디테일한 듯 보이지만 적당히 뭉개놨어. 근데 그 적당이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밸런스인 거예요. 그냥 대충 뭉개면 또 너무 뭉개버린 그림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뭉개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저 매끈한 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붙으면서도 디테일해 보이는. 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나왔던 그 이제 그 배경 거기가 네. 대만의 어디라면서요. 그래고 근데 사진을 보면은 그래 맞는 것 같아. 근데 좀 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왜? 그 적절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신카이 마코토가 참 그걸 잘한다.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 채색으로의 그 당시 아날로그 시절이었으니까 네. 디지털 채색으로 넘어오면서의 그 어떤 그 경계.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방법론들 네. 이런 것들을 참 잘 구현해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뭉개는 게 세밀하게 다 그려놓고 뭉개는 거라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본인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아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스케치 다 하면서 적절히 그렸는데, 뭉개 가면서 그린 건데 지금 그게 사진 그렇게 하는 그치, 거 아니에요? 트레이싱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처음부터 뭉갤 배경 있죠. 다 이제 결과물을 그 정밀하게 세밀하게 뽑았다가 그 다음에 뭉개야 될 그 배경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직원들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요즘은 배경어 씨가 괜히 있겠어요. 직원들이 정성껏 그려놓은 배경을 자기가 뭉갤 때 자기는 작업할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그 감이 신카이 맞아. 마코토 그건 특유의 맞아. 감인 거죠. 그거 진짜 안 돼.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 애니메이션 할 때 정말 한국 유수의 미대를 나오신 한국의 한 손가락 두 손가락 꼽는 네. 미대를 나오신 분들이 왔다가 지지치고 왔어요.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저는 진짜 그 정도까지 전공자가 아니니까 대표님 그런 건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정말 어렵다고. 그런 건 수학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면 그 미감을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에버 필터 같이 적당히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그게 이제 디지털로 맞아. 근데 이제 그 적당이라는 그 감의 그 디지털적인 요소를 다 집요하게 찾아내서 계측화를 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계측화가 뭐 어렵겠어요? 그 집요함이 어려운 거지. 하면 하겠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네. 해보면 이 너의 이름은의 이야기도 서사 구조는 단순합니다. 청춘 남녀가 몸이 바뀌고 돌아오기를 반복하죠. 네. 서로 짜증나죠.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갈등하다가 사랑에 빠지고요. 위기가 등장해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 위기란 거는 여주가 살고 있는 마을이 파괴될 해성의 그 조각에 파괴될 위기죠.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거의 해성의 조각 수준이 아닌데 거의 전술 핵 수준이던데.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스토리 구조고요. 나중에 그 여주와 남주가 다 고등학생이었다가 네. 성인이 돼서 만나는 건 그냥 해피엔딩을 위한 보너스 스테이지 정도의 그런 이야기 구조적으로는 봐도 부당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로맨스의 이야기 구조란 게 단순하긴 해요. 이야기란 것 자체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야기 자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혼 바뀜 로맨스 많죠. 많죠. 예,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체인지 원래 일본이 원작입니다. 맞아요. 그랬구나. 맞아. 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원래 일본이 원작입니다. 시크릿 가든 현빈과 누가 나왔죠? 하주원 씨 네. 갖고 일본에도 뭐 남녀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비밀이란 영화에서 히로스의 류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마트에 가면 기본 코너 청소 코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 코너 기본 코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 영혼 바뀌고 뭐 그러니까 많지. 여기에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시간차를 넣었죠. 남주는 2016년에 살고 있고 알고 보니 여주는 2013년에 살고 있었던 거죠. 시간차조차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좀 10월에랑 동감도 있었고 그랬지. 근데 시그널도 두 가지를 섞었지. 두 가지를 섞었지. 영화 시작 1시간 후까지는 영화가 굉장히 신나요. 네. 재밌고 귀엽고 빠르고 코믹하고. 그런데 1시간 후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지죠. 한국 영화. 맞아. 즐겁다가 눈물도 흘리게 하고 웃다 울어지고. 종합 선물 세트. 네. 이것 때문에 어색할 수 있다는 평이 있고 심지어 뭐 비판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전 너무 좋던데. 근데 저는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분위기로 2시간을 갔다면 과연 영화를 계속 보게 되는 동력이 계속 남았을까라는 생각도 러닝타임이 2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우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게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판의 요지 중에 이제 뭐 다른 건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와닿는 건 없었는데 이제 그건 하나 좀 이제 생각해볼 여지는 좀 있어요. 그 뭐가 어떤가요?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심각하게 분위기가 바뀌는 트랜지션 되는 부분이라는 게 결국 심각해지려면 그와 그녀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걸 깔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 네. 타이밍부터 이제 심각해진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영화에서 둘이 과연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냐라는 거지. 이제 그게 되게 아사모사하다기보다는 거의 잘 안 그려져 솔직히 말하면. 네. 그 그냥 선배의 언어로 너는 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그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이 사람이 좋아라고 그냥 대사로 선언해버리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모든 로맨스 영화가요. 갖고 있는 어떤 그 일종의 화두랄까 숙제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생각해 봐요. 누가 사랑에 빠진 거 목격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심지어 내 사랑도 잘 기억 안 나요. 빠지는 순간이라는 거. 뭐 그거는 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생기는 어쨌든 거죠. 묘사를 해주고 거기에 인덱싱을 집어줘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건 맞거든. 로맨스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여성주의 영화로 굉장히 호평받던 캐롤도 네. 잘 보면 과연 언제 이 둘이 서로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떤 구체적으로 마음을 느꼈나? 느끼시는 게 되게 인덱스가 미묘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로맨스 영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1일?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짜증나는 어떤 감독은 그래서 대놓고 그냥 중간에 모양 빠지듯 질러놓고 사랑해, 뭐 좋아해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한 어떤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건 둘의 내밀한 스키다 했던 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감정 소통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타고 가다 보니 거기서 그게 쉽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그럼요. 거죠. 있을 수 있을 것 있을 수 같아요. 있다라기 네네. 때문에 그 비판은 약간 유의미한 비판이긴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이 영화를 보다가 저는 살짝 울컥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촉촉해졌지. 대표님은? 손수건을 이렇게 적시며 이렇게. 난 눈물 나지. 네. 나야 뭐. 시호님도? 전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눈물 닦았다니까요. 이 영화가 저도 뭐 살짝 울 뻔했지만 관객을 울리는 본질은 다름 아닌 솔직히 말하면 심파잖아. 아니 우는 게 다 심파 아니야 어차피. 아니야 심파는 아니지. 왜냐면은 심파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파의 정의라는 게 과도한 감정적 설계거든요. 울도록 이게, 만드는 거. 과도한 감정. 그러니까 뭐 표현 양식도 과하고 그 어떤 설정 자체가 예를 들어 여자가 죽는다 정도가 여자가 죽고 3대가 멸하고 거기다가 죽었던 애가 살아 돌아오고 막 완전 죽어 하는 그런 느낌의 심파. 완전 감정적 고양 자체. 물론 이제 여기서 감정을 고양을 시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를 심파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죠. 저는 심파라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그 설계. 이어질 듯 안 되죠. 안 돼. 계속 안 되다가 나중에 시공간에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 백두산 천지 같은 그 분화구의 그 산꼭대기 있잖아요. 예, 거기 그 테두리에서 만나잖아. 3년의 시간 격차를 가지고 테두리에서 만나는데 내가 심파라고 느끼는 지점이 이거예요. 자, 만나서 서로 이름을 적어주기로 했는데 이름을 못 적어줘. 남자애만 손바닥에 적어줬고 여자애는 남자의 손바닥에 못 적어줬어. 그럼 이제 급속도로 이름을 잊어버려요. 두 사람은 설정상 그랬죠. 설정상 이제 사건이 끝나면 이제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걸 꿈처럼 옛날에 상황이 이런 꿈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식의 설정이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어질 듯 안 되다가 드디어 잠깐 만나가지고 이름도 교환했잖아.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손바닥을 봤더니 거기에 좋아해라고 돼 있어. 이름 대신. 근데 그 울컥하잖아. 나도. 울컥하는데 나는 이 설계가 아이고 울리려고 이거 눈물 압출 맞잖아. 난 그래서 나는 심파라고 느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심파라는 건 결국 감정의 과도한 반복이니까 예를 들어 설계 방식, 씬을 설계하는 방식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을 묘사하는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주려고만 하는 씬만 있는 게 정보를 주는 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감정의 고양을 자꾸 주려는 걸 반복적으로 동어 반복을 하는 느낌으로 설계돼 있으면 심파라고 볼 수 있고 설계 방식이 심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심파적인 반복적 설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라고 볼 수는 있다. 나는 그때 내가 느낀 감정, 그 좋아해 손바닥 딱 보여줄 때 손바닥을 딱 펴, 그랬구나. 그 남자의 이름은 뭐였지? 하면서 저는 계속 말씀하세요. 손바닥 딱 폈을 때 두둥 좋아해.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어떤 느낌이면 감독이 스크린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울어. 안 울어 이 새끼야 이거. 안 울어 이 새끼야. 그런데 그 장면 아니었었어요. 나도 그 장면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울었어요. 나 울 뻔하다가 얘가 자꾸 영화가 그런 식으로 자꾸 살짝 나를 뒤통수를 저는 외려 아니. 저는 차라리 훨씬 그 앞에 딱 갔는데 없는 거 있잖아요. 마을이 없어. 그 장면에서 저는 그때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심파라고 느꼈을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현자 있죠. 타임인데 선사 타임이 와야 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니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심파야. 난 맞아서 운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난 피해자야. 사실은 약간 현자 타임에 가까웠고. 아니 근데 나도 현자 타임이 왔다니까. 현자 타임이 오는 동시에 눈물이 나니까. 이 눈물은 뭐지? 현자 타임이 감독이 때리지 않고서는 왔을 리가 없어. 맞았어. 나 맞은 거야. 고소. 너 고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심파라고 치고 저는 그 심파적인 특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아까 특징은 있다니까요. 해서. 그러니까. 근데 심파를 보면서 우는 거야말로 또 한편으로는 관람료를 회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만족할 만한 경험이라면 돈 냈으면 누려야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영화 만족했다. 뭐 심파적 장면에서 울 땐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울어줘야 또 그게 또 감동이잖아요. 저는 내용을 이렇게 바뀌는 것 정도만 알고 가서 봤다가 너무 즐겁게 재밌게 보고 와서. 그러니까 라라랜드랑 같이 보다 보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아까 어제 라라랜드에서 지적 쾌감과 감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 좀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고민을 해봐야 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지적 쾌감을 안 줘요. 영화가 구멍투성이야. 구멍 많아요. 구멍투성인데 엄청난 감동을 줘요. 근데 감동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감동 없는데 지적 쾌감을 준 것보다 구멍이 났는데 감동을 받은 게 좀 더 만족감이 있는 거야, 내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술이란 게 과연 뭘까? 감동의 요체는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들면서 이 영화가 이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특히나 그 영화를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가 약간 엉성하면 감동도 안 와요. 짜증나잖아요.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 이 엉성함에. 근데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팬들도 지적하는 거. 시간차도 안 맞고 그렇긴 해. 아까 말했던 감정을 둘이 언제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어떤 게 제기되잖아요. 근데 알겠는데 눈물이 나 막 울컥울컥. 심지어 볼 때는요. 지금 이제 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래 구멍이 요거를 시간이 있지. 볼 때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몰입되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몰입감을 그래서 난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 몰입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은 그 일본의 그 3.11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네. 후쿠시마 사태로 연결되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세월호라든가 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 정도의 몰입감이 선사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감독도 동일본 대지진을 염두에 뒀다고 신카이 마코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성이 떨어지고 그거는 이미 정해진 일이잖아요.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해성이 떨어져서 마을 하나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을 수 없는 재난이에요. 결국 그 재난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걸로 그 과거가 바뀌어가지고 끝나긴 하지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세월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자유로울 왜냐면 수가 중간에 없다고. 대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예 대사가 나와버렸어. 그 이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을까? 이런 대사가 나와버렸단 말이지. 모두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세요라는 대사를 혜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장님이 해버린다고. 그 이장님이 여주인공의 아버지죠.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과 일본 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는 집단적 트라우마 있죠.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현재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울컥한지는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이 구멍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 감동의 요체가 그러니까 감동적일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막 울컥하는 게 이게 과연 트라우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실 구멍 말씀하시니까 구멍 자체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둘이서 3년의 시간차를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네. 일단 아이폰 5S와 아이폰 7의 그 격차를 어떻게 그걸 아이폰을 쓰는데 달력만 봐도 그건 그렇다 쳐. 나는 내가 혹은 때문인가 봐. 아니 보는데 휴대폰 서로 보잖아요. 저 어떻게 비번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핑계를 마련해주지 않으니까 관객들이 마련해주고 있어요. 둘 다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닌 거 나중에 알았잖아. 아닌 거 나중에 알았잖아. 그리고 실드 칠걸 쳐야지. 어떻게 둘이서 거기 그 시간에 딱 만나. 그 왜 분화구. 백두산 천지 같이 생긴 그 분화구, 그 산 정상의 분화구. 네. 그 어떻게 딱 만나. 사실 개연성 자체는 없긴 없어요. 그 실처럼 이어진 인연이라고 하는 그 무수비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수비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 실말이죠. 실매듭 공예. 그게 두 사람을 잇는 그 킬러 아이템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붉은 실은 너무 있지 않나요? 일본에 있잖아요. 왜 연인들끼리는 연인이나 인연을 상징하는 인연을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돼 있다는. 이미 보편적인 그 클리셰가 있으니까 그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 방식이죠. 그 괜찮은데 문제는 그 실말이에요. 네. 그 처음에 그 실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실로 영혼과 영혼이 이어져 있다도 되지만 물질적으로도 이어져 있기 위해서 그 또 실이 그게 중첩돼 있단 말이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결국 그 두 사람이 이 갈등과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만난 사이였어. 우연이에요. 내 이름은 미츠하 하면서 시를 주잖아. 그 만남 자체가 우연이고. 근데 둘이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개연성은 없다고. 아니지. 붉은 실로 이미 인연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개연성은 이미 있지.
그건 되게 보편적인 클리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깔아버리면 거기에선 굳이 그걸 찝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니냐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숙명이잖아. 왜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내가 왜 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아니 중립적으로 나는 만약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보통 부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다 해쳐버리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자꾸 네.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설정이 저도요. 깔려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은 숙명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원래 그게 뭐가 논리잖아. 필요해요. 네. 그게 이사에게 우주적인 논리로 인해서 둘이 붉은 실로 인연이 돼 있고 게다가 심지어는 홍 작가한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처럼 일본에서는 그냥 어른들이 옛날부터 얘기해주는 네. 그 일본 전래의 원래 설정이잖아. 그러니까 그 설정 갖고 그냥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게 낯설거나 뜬금없는 설정이 아니니까 그거 갖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익숙한 클리셰니까. 우리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얘기할 때 옛날에 왜 활 있잖아요. 활에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호랑이 나와 다 해치워 주잖아요. 그죠. 이런 건 정말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그 설명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그게 없는. 어처구니 그런 없는데 거. 근데 저는 이 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장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건 난 원래 있는 설정이니까 그 정도 만약에 둘이 우연히 만났다. 그야말로 저들은 인연이지라는 것을 더 이렇게 확고하게 해주는 장치? 난 사실 그게 그렇게 걸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붉은 실이 걸린 거는 여주인공이 머리를 묶잖아요. 본인이 하면 예쁘게 따서 머리를 돌린다? 그런 머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오히려 붉은 실이 없었으면 진짜 그렇게 느꼈을 거야.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을 건데. 여주가 머리를 할 때마다 이입이 안 돼요. 나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붉은 십을 등장시킴으로써 그걸 다 퉁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퉁친다라고 표현하면 부정적인데 이미 그거는 보편적인 클리셰라니까. 네. 아니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보편 설정이라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보기는 저는 좀 힘들다. 그렇지. 아니 뭐 그러니까 A가 데우스 나왔기 엑스 때문에 마키나라는 얘기가 A가 나왔기 때문에 B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구성이 좀 억지스럽다라는 얘기가 이게 매끈하지 않다는 느낌은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끈하지 않은 이것들이 건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아까 말한 시간차라든가 그래. 아까 얘기했던 감정적인 연결의 트랜지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결말을 자기도 뭐 좋게 얘기하면 세련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구구절 설명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 어떻게 이장님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빛 하나로.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의 의도적 생략과 맥락이 그런 맥락들이 이렇게 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덜컥거림이 좀 있는데 그게 설정 속에서 나오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설정은 나는 오히려 탄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영화 후반부로 가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마을의 멸망과 마을 사람들의 몰살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군분투한단 말이에요. 각자 시간차를 네. 두고 그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게 다 숙명이었다면 그 고군분투가 마지막에 그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네. 그냥 운명적 이어진 사람이 이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운명적 그러니까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그 운명을 바꾸라고 운명 지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 둘이 인연이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마을 끝인 사람들의 거예요. 여자들이 왜냐면 붉은 실을 그러니까 홍 작가 지금 일본의 클리셰로 쓰고 있는 붉은 실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래요. 홍 작가가 이렇게 낯선 설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붉은 실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은 이게 저에게 문화적으로 그치. 집단적으로 익숙한 설정이었다면 맞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붉은 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된다가 아니라 그 실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 실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단지 니들이 운명일 뿐이야. 근데 그 운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실이 끊어져서 파탄이 그 가능성은 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 작가가 말한 운명이란 거는 그것까지 다 예정 지어진 모든 것이 것으로 다 완결된 운명을 말씀하시는 예정 지어진 거잖아요.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게 퉁치는 느낌이 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홍 작가가 그 문화적 클리셰가 홍 작가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으로 느끼는 따지면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이게 느낌일까? 어느 정도는 그냥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약혼 시켜놓고 죽은 거지. 애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정혼자가 있는데 누군지 몰라. 키미노 나마요와. 근데 아빠가 초능력자여가지고 대충 이게 꿈에서 어렴풋하게 꿈을 꾸는 그런 집만 유력인 거야. 자꾸 뭐 그런 아버지 자꾸 부분이 있어. 현몽해 주셔. 현몽해 주는 거지. 얘야 근데 꿈이 맨날 짧아. 아빠 주소는 걔가 하는데 엄마가 탁 깨우고 엄마 이러면서 뭐 이런 거겠죠. 그 정도? 자,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면서 몰입이 방해되지가 않아요. 이런 구멍들 이런 게 그러니까 연출력, 작화, 그다음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배경부터 시작하는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바로 그 잘한다는 거, 무드 잡는 거. 네. 그 무드로 너무나 몰입이 잘 된 상태에서 정말 전 쉴 새 없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맞아요. 연출가의 참 그게 네. 영화를 다 보고 나중에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되긴 그러니까요. 그지.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되는데 볼 때는 되게 재밌어요. 집에 가서도 구멍을 못 깨닫고 집에 가는 중에도 못 깨닫고 너무 좋았다면서 막 이랬는데 그래 그런 구멍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차츰차츰 드는 거죠. 그래도 좋은 거야. 해치지 않더라고요. 저 이제 좋은 보고 마음으로. 나서 이제 살짝 정리를 해야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대본을 살짝 정리하는데 이것이 무엇이요? 이게 무엇을 본 것이요? 이 사람이 그지. 그리고 이게 막 퉁치고 넘어가. 뭐 그렇습니다. 자 보면서는 이제, 그게 퉁쳐져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니, 원래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서 잘 안 느껴져. 이게 모호하게 그냥 어. 막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영화라는 건 플롯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점프된 것들을 이어붙였을 때 그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게 점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플롯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플롯과 내러티브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내러티브는 예를 들어 내가 팟캐스트를 한다잖아요. 네. 근데 내가 팟캐스트를 하기까지 여러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오늘로 일을 하다가 좀 화장실도 갔다가 밥도 먹었다. 근데 그게 내가 팟캐스트를 한다는 전체 대명제에 필요 없는 장면일 수 있잖아. 네네. 밥 먹거나 화장실 가는 네네. 게.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해요. 방금 말한 밥을 먹고 하루 종일 했고 얘가 뭘 했다는 내러티브인데 그것을 그중에 그 필요한 부분만 걷어내는 거. 걷어내서 팟캐스트 하고 있는 장면, 네. 팟캐스트를 위해 차를 타고 오는 장면 요것만 뽑아놓은 게 네, 플롯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프가 생기죠. 중간중간에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누가 언제 밥 먹었어? 밥 먹는 장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물 마시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간다면서.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점프의 산물인데 제일 좋은 건 그 점프를 논리적으로 구멍 없이 점프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건데 그 다음 단계가 근데 사실 2단계까지도 가기도 어려워요.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되게 느껴지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단계에 내가 알아서 메우고 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무드와 어떤 완급이죠. 느릴 네. 때 탁 느려지고 급박할 때 딱 급박해지고 음.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이게 정말 테크니션이에요. 라라랜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진짜 이 연출과 샷으로 관객들이랑 밀당하는구나. 감독이 와 영화가 이런 거 이렇게 밀당하는 이런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밀당 눈호강. 자 이제 이 영화의 히로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히로인 누구예요? 미치아. 미츠하죠. 아 미치아. 자 여주인공 네. 미츠하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남성 애니팬 입장에서 재패니메이션 히로인의 클리셰의 종합판이에요. 그렇죠. 자 여고생이에요. 교복 입은 여고생이에요. 여고생이 교복 입어야지. 그렇지. 근데 교복 입고 자전거를 타는 여고생인데 여고생이라 로우 앵글 카메라에 언제든 팬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여고생이에요. 그리고 무녀예요. 무녀. 예, 정확히 말하면 명절날에만 무녀 의식을 수행하는 신사 가문의 큰딸이죠. 그 집안의 네. 딸. 일본은 확실히 대중매체에서 무녀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된다는 거는 이미지가 이렇게 밝지 않죠. 그러니까 무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것도 신비롭지도 않죠. 신비롭긴 더 신비롭지. 좀 다른 의미로 신비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무당이 된다는 거는 무병의 무시무시한 이미지도 있고요. 뭔가 이미지 자체가 시어리어스하잖아. 엄진근하잖아.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인 이미지가 있고 우리나라의 무당은 뭐 이렇게 신내림 받고 강림하고 빙의 되고 이런 느낌이 강하지만 이게 일본의 무녀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본의 무속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대표님 혹시 아는 일본의 무녀 이미지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밝고 히로인스러운 거예요? 일단 이거는 키워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돼요. 한국에서는 괴력난신. 그렇지. 한국은 단골레. 인물론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천시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약간 기괴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운명적으로 그래서 신병 내린다 그러잖아요.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미지들이 더 씌워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지.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은 신이 많잖아요. 네. 일본은 신이 많다 보니까 무녀라는 건 뭐냐면은 좀 더 평화로운 그러니까 신과 소통해주는 되게 고전적인 의미 있잖아. 신과 소통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좀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무당과 다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미지인 거지. 보다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신부님 보고 괴력난신 하면서 무당처럼 보진 않잖아요. 신사를 지키는 그쵸. 신을 모시는 사람. 그리고 직업인이고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 성직자고. 성직자면서 직업인이고. 근데 거기에 그런데 여자다.
아니지. 거기에 이제 그런 거예요? 절차랑 뭐가 많죠. 형식적인 뭔가가 많으니까 그게 어떤 그런 패티시적인 게 많은 거죠. 아, 이미지적인 그렇죠. 옷도 이미지적으로 예쁘게 입고, 옷도 있고 뭐 전통적이고 절차적인 것도 거기다가 이제 애니나 이런 데 써먹기 좋은 게 초현실적인 직업이잖아. 신과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하면 직업이니까. 그 홍 작가님 딱 이해할 것 같아. 그 유대교에서 레위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죄를 지내는 파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제사가 왜 절차가 너무 많고 뭐가 많고 하니까 어떤 파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마치 그걸 이제 신사의 무녀들이 담당하는데 그런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 마을이 옹기종기 사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사 집안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독일식 마을에 보면 개신교 마을 네. 그 마을 사람들이 딱 있으면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이 아래서 밑에서 올려다볼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죠. 비슷해요. 언덕이에요.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 종이 있죠. 옛날에 뭐 사찰에 종 있는 거랑 똑같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이미지들이 일단 어른들이 괴력난신으로 다 이미지를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는 그런 우울하고 약간 이상한 모습이지만 음습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성직자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뭐 비슷하다고는 봐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직자는 그냥 좀 더 직업의 라이트한 직업인데 느낌의 성직자. 그지 이분들은 옛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네. 좀 더 신비롭고 그런 소재가 집안에서 되기가 쉬운 집안으로 거지.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가는 거라서 그리고 뭔가 기업형이다. 대릴사이도 맞고 말이죠. 일본 원래 원체 대리사이 많이 봐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화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보러 갈 거라니까요. 저 내리기 전에 영화관 가서 꼭 한 번 더 볼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해서 영화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게임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연출가 일본 연출 여러 가지 이제 약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나 그 괴물아이라든가 늑대를 네. 찍었던 호소다 마모루가 지금 요 느낌을 보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정통 계승자죠. 일본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형적인 미야자키 하야오부터 내려온 그 시대의 화실 출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정통의 영화어법, 애니메이션 문법으로 정통적인 주제와 그런 거에 능하고 굉장히 테크니션이면서도 감정을 잘하는 진짜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의 적자. 근데 신카이 마코토가 약간 이제 궤가 좀 달라요. 어떤 궤가 다르면 이 사람이 일단 게임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샷 플랜이 조금 달라요. 자주성가 타입인가요? 샷플랜이 뭔가요? 그러니까 샷 플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샷플랜. 샷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샷을 어떤 배열을 할 것인가 잡은 샷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드에 능하고 배경을 잡고 능한데 물론 애니메이션은 영화에 비해서 조금 더 같은 영화 문법을 공유하지만 그림이라는 그 약간의 좀 더 뭐랄까 다른 매체를 사용하기 네. 때문에 실제보다 좀 더 다른 방식이 좀 더 이게 그 뭐랄까 여유가 있어요. 네네. 게다가 이제 그 그림을 장수를 많이 늘리면 예를 들어 입만 움직여도 장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네네. 돈이니까 돈이 없는 영세한 애니메이션들이 그 장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꼼수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말 대사가 나온다. 그럼 그게 오히려 더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림 한 장으로 퉁친단 말이지. 입 움직이면 종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인데 근데 그게 우리 영화로는 앞통수 찍나 뒤통수가 똑같잖아. 돈은 똑같아. 그렇죠. 그건 필름 돌아가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 같은 무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애니메이션 발전된 게 있는데 그런 정통적인 작법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약간 좀 더 게임적이다. 뭐 좀 게임적이라서 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1인칭 시선을 많이 쓰고 그런 어떤 되게 아까 그 여고생 빤스라 컨셉에 무슨 컨셉요? 빤찌라 컨셉이 그렇게 불러요? 그게? 그걸 빤스 보여준다 해서 빤찌라 컨셉이에요. 그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일본에서 가져온 신문물입니다. 근데 빤찌라 컨셉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그 앵글들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그가 했던 작업했던 게임들 특히나 그 성인 취향의 성인 그 게임들의 어떤 그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요즘 세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요즘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 옛날에는 그게 미디어가 분화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 건 극장에 가서 보는 관람행위였잖아요. 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건 대충 설거지하면서 듣는 어떤 소프 오페라. 네. 그리고 게임은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작은 아이폰 화면으로도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큰 영화 같은 게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적 구분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종이 돼버려서 들어온 그런 영화 문법을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샷들이 많은데 영화 실제 문법상으로는 좀 당혹스러운 샷들이 많은데 뜬금없이 들어가는 뜬금포 같은 게 근데 무리 없이 내가 봐도 그게 통한다는 거지. 그치? 네. 무리 없이 보여요. 이게 약간 뜬금은 없지만 이게 튀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같은 애니메이션에도 호소다 마모루 같은 류의 정통파들과는 그런 작법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애니메이션의 어법을 이 사람이 약간 아까 요즘 논쟁하는 그 여고생 빤찌라 이러면서 여혐 논쟁이 있지만 논쟁의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일단 언어를 확장하는 거, 영화 네. 언어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뭔가 다른 지점에 뭔가를 조금씩은 외연을 좀 넓혀주고 있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사람이다. 면이 좀 보인다. 신카이 마코토가 그런 게 있다. 네. 라고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영화 바깥으로 좀 나와 보면 혼모노라는 말이 저는 이 혼모노? 단어를 몰랐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혼모노라는 말이 이제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네. 혼모노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그것을 캐치한 좋게 말하면 캐치고 나쁘게 말하면 긁어온 복붙한 언론에 의해서 공중파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오덕도 아니고 십덕이라고 부르죠. 그죠. 심한 오덕. 일본에서는 오타쿠란 말이 있는데 오타쿠들이 인정한 오타쿠. 오타쿠 오브 오타쿠. 이걸 혼모노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여기서 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네. 그나마 5덕에서 10덕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던 이거를 네. 우리 심영탁 씨가 다시 좋은 이미지로 실컷 바꿔놨더니 너의 이름은 다시 한 방에 되돌렸다. 내 말이. 이 말은 원래 진짜 배기, 진짜 물건 정도의 뜻으로 저 녀석 뭔가 있어. 이런 뜻으로 쓰던 말이었는데요. 한국말로는 본물이죠. 네. 그 녀석 물건이다. 진짜 물건이다. 본물. 진짜 혼모노. 물건. 일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이는 오타쿠들끼리 진짜를 가리키는 말이 된 거예요. 이거 홍 작가님 좋아하는 말 레아루다 레아루. 레아루다. 이것이 한국에 넘어오게 된 거죠. 음. 사실 이를 대면 이런 겁니다. 혼모노가 뭔지. 너의 이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철덕이구나. 철도 덕후구나.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철덕이 되셨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신카이 마코토는 저는 철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요. 근데 그렇게 집착적으로 자세하게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구멍이 많을 텐데. 그런데 역시나 철덕 혼모노들은 일본에서 철덕 혼모노들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정확한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배경에서 저 지금 열차가 출발하는 소리 저 열차는 2호선인데 왜 3호선 소리가 나지? 이게 혼모노인 거죠.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는 자기가 혼모노가 아닌 걸 순순히 인정했었던 거지 사실은. 요런 게 혼모노인데 오타쿠들끼리 진짜를 가리키는 말이 되면서 이게 한국에 넘어오게 되면서 상영관에서 각종 혼모노 목격담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혼나고 있는 거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셔서. 양지로 나오지 마! 약간 이런 감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혼모노 목격담이란 게 다 이런 식이에요. 노래 나올 때마다 상영관 안에서 형광봉을 흔들면서 따라 부른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봤다든지 키미노 나마에와를 한국어 자막에 방해 없이 볼 수 있는 원본도 상영합니까? 라고 묻자 없는데요. 영화 직원이 이러니까 바카라고 중얼거리면서 혼자 사라졌다든지 나 이거 웃기더라고. 올해와 쯔빠하고 사라지겠어. 그리고 한정판 팝콘 바구니 있죠. 종이 네. 버킷. 여기에 이제 너의 이름은 그 디자인이 돼 있대요. 이것을 수집하려고 팝콘을 주문해서 팝콘을 다 버리고 버킷만 가져간다든지. 나라면 그냥 버킷만 그 돈 주고 살 것 같아. 어차피 팝콘 필요 없으면. 그런데 목격담에 의하면 네네. 아마도 혼모노들은 의사소통을 못해서 사회적이지 못해서 그냥 팝콘을 사서 팝콘을 다 버리고 왜냐면 그것만 가져간다. 소중한 버켓에 그 기름이 묻는 걸 용서할 수 없어. 허허. 뭐 어떻게 하겠지. 자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도 신나게 받아 쓰는 중인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격담은 많이 봤는데요. 네. 실제 사진과 같은 물증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인데요. 네. 그냥 추측입니다. 배제를 위한 의식적인 혐오감 조성 담론은 아닌가. 의심이 전혀 없진 않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 느낌이 너무 그린 듯해서 이게 마치 스타벅스 들고 가는 여대생이 길 가던 저기 폐지 줍는 할머니 발로 가서 뭐야 더럽게라고 지나가는 거 봤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난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 팝콘 같은 경우는 그 산처럼 쌓여있는 걸 누가 찍었더라고. 근데 팝콘 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또 이런 거야. 음식 낭비다. 그런데 팝콘을 다 먹는 것도 자기 몸에 죄 짓는 거예요. 뭐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숨을 너무 열심히 쉬는 건 지구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야 팝콘이 뭐야? 인간은 죄야. 그러니까 팝콘을 이렇게 버리면 자연 훼손. 근데 팝콘이 소화된 배설물도 정화가 필요해요. 자연의 입장에서. 그런데 무엇보다 혼모노면 안 되냐 이거지. 뭐 자기 맘이잖아. 역시 이 적개심. 내 말이야. 그러니까 배제의 대상을 또다시 수집하려고 하는 네.
그 어떤 욕망이랄까? 나는 약간 그런 것도 혐의가 좀 짙다. 혐의가 있어서 난 솔직히 나는 과연 그게 내 생각인데요. 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단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보러 갔을 때 민폐 제가 평일날 저녁에 보러 갔거든요. 네. 평일 저녁에 갔는데 관이 거의 꽉 찼었어요. 꽉 차는 와중에 그냥 노부부도 계시고요. 나이대가 막 어린 친구들은 외려 없었어요.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연령대가 높았었어요. 저는 진짜 노부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야말로 이게 좀 혐의가 짙다. 그렇죠. 조금 사람들이 좀 뭔가 그 봤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상한 사람은 나도 많이 봤거든. 뭐 그리고 난들 어디 가서 안 이상하다고 보장할 수 있어? 극장에서 전화 거는 아저씨 뭐 극장에서 뭐 쩝쩝거리는 사람 뭐 코 고는 아저씨 다 이상하잖아. 그럼요. 근데 뭐 그리고 극장이 그런 류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자리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홈모너가 뭔가 한심하고 우스워. 그러니까 더 그렇겠지. 그러니까 뭔가 약자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약자인 너네가 단점 하나만 결함 하나만 노출하면 밟아주겠어라고 하는 그런 그 준비된 폭력성 있죠. 실제 피해를 당하고 나서 생기는 폭력성이 아니라 준비된 폭력성이죠. 누구든 눈에 띄면 배제하겠어. 근데 이것이 나는 널 배제하겠어보다 더 나쁜 건 누구든 배제할 준비가 난 돼 있어가 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지 않죠. 굳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근데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 여기 얘기한 것 중에 걔가 뭐 팝콘을 나한테 집어 던지면서 넌 왜 우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은 팝콘을 이거 너는 왜 안 따라 불러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조금 중간에 나는 웃겨서 현자 타임에 피지고 웃었던 나한테 팝콘을 집어 던지면서 이 더러운 일반인 놈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감히 위대한 신카이 마코토의 감독의 의도에 기꺼이 능동적 울지 못하고 말이야. 뭐 이러지도 않고 지가 먹은 팝콘 지가 먹은 남기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그냥 앞에서 조용히 따라 부른다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노래 따라 부른 거면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재밌진 않다. 옛날이에요. 영화과들이 연합해서 졸업영화제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과 학생들에게 단편 영화라는 게 뭐 이렇게 조악하고 아마추어스러운데 특히나 옛날이니까 더욱더 요즘 친구들과 다르게 그때 이제 어디 대학교 영화 하나가 엔딩이 그 마법의 성을 썼었어. 네. 근데 영화가 그렇게 재미없었어. 그리고 사실 단편 영화들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 만든 거니까 다 와서 본 거니까 애들도 그냥 서로 봐주는. 그러니까 별로 영화가 끝나도 호응도 없고 보는 내내도 그냥 시큰둥해. 근데 유일하게 그날 신기한 장면이 마법의 성 때 애들이 따라 부르는 거야. 그냥 노래가 아는 노래가 나와서 믿을 수 있어서 따라 부르는데 그게 유일하게 그날에 가장 히트된 노래 때문에. 노래 따라 부르는 건 옛날에 태권부에 볼 때. 그냥 그런 걸 태권부의 주제곡은 따라 불렀습니다. 어린이들이. 참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이 많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 작중에 말이죠. 네. 작중에 무녀가 쌀을 씹어서 뱉으면 그게 이제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럼 그게 술이 된다.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나온 방식인데 밥을 씹어서 뱉으면 중국에서 미녀만 골라서 이걸 시켜가지고 그 사치품으로 중국에 이제 귀족들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작품에서는 배경도 일본이고 여기서는 그 무녀가 의식주로 만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소녀가 만든 이 술을 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게 좀 페티시적인 면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남자 주인공이 마셔가지고 이거를 시공간의 그녀와 경계로 다시 연결되는 아이템으로. 느낌이 아무래도 영 묘하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저희 작품과는요. 저는 예술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 잘 하다가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아무 긴장이 풀어졌는지 다들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여자의 리코더 몰래 이렇게 물고 그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번 물어보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 현장은 얼어붙었고 거기 있던 모든 남자들은 그런 적 없다고 다 발을 뺐어요. 너만 더러워 이렇게. 그 이후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별명이 리코더 이터. 그럼 여기서 질문. 두 분은 있어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은 실제로 행해본 것 같아. 뭐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모르고 잃고도 어떻게 입수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장면의 숨은 뜻은 뭔가요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다들 좋아하는 여자의 리코더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인간 사람 여자 별로 못 만나봤다. 그래서 이 여혐 논란이 여기서 또 시작이 됐어. 근데 그게 어디가 여혐인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독의 인성. 아니, 내가 그런 욕망, 우리 늘 얘기해. 욕망이란 건 욕망이 오를 수가 없고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 뭐 내가 그거를 여자애가 집에 하교할 때 숨었다가 여자애를 두들겨 팬 다음에 가방에 리코더를 억지로 뜯어서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어떤 폭력적이고 안 좋은 욕망의 발현이지만 아니 그냥 바로 그 리코더로 패가면서 떨어져. 리코더야 새 거냐? 입에 물어 빨리 물어 내가 물게 이러면서. 아니 입을 손으로 억지로 벌린 다음에 리코더를 넣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 빼. 그런 다음에 하지마. 그런 다음에 초등학생이 배절해 하지마 더러워. 아니 왜냐면은 게다가 본인도 한정했잖아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욕망이 들끓는 시절에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한번 해봐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폭력적인 과정이 아니라면 뭐 체육 시간에 다들 나가 있을 때 몰래 철이 안 들었을 때 한번 해보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짓을 좋은 일 했다 잘했다 대견하다 이렇게 긍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 본인이 욕망이 그런 식의 욕망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를 갖고 뭐 혐오이고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럼 뭐 그렇게 사람이 진공 상태여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있었고 여자가 침으로 발효시킨 술을 그 남자 주인공이 먹으면서 뭐 간접 키스와 시공간의 경계를 동시에 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이게 연결됐다 쳐요. 그런데 작품은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여혐론란 얘기를 했냐면 여혐론란도 있어서 영화가. 한번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자 이거지. 그 얘기는 들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무녀가 씹은 술을 팔면 어때 이러면서만. 근데 걔가 그렇지. 기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그런 식으로 여고생 부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 계급 자체, 이 직업 자체를 굉장히 그 대상화했다고 얘기하는데 난 사실 그게 말하는 게 대상화라는 뜻을 알고나 쓰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이 단어의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지. 이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좀 그 본인도 그게 부끄럽잖아. 왜냐하면 근데 그런 욕망을 예를 들어 그런 무녀가 아니라도 왜 흔히 여고생 입었던 빤스 판다며. 뭐 스타킹 사고 그런다며. 그런 변태가 있을 수는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폭력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니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해를 끼치는 그 욕망을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당신한테 아무런 해도 않겠지. 그리고 그건 대상화를 시킨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래가 있는데 안 그럼 오케이 난 안 산다. 주기 싫다는데 근데 다가가지고 뭐 지나가는데 공원에서 여고생한테 너 빤스 팔래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런 식의 의미로 그런 욕망을 가진 이상한 아저씨들인데 그건 돈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세상에 어떤 그런 걸 유머 코드로 차용한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머 코드를 차용할 때는 그게 옳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하고 있는 그 성적인 뉘앙스를 대상화시켰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니 그런데 그 대상화라는 말도 마법의 단어예요. 그게 대상화라는 게 기본 철학적인 단어니까 되게 좁고 아주 협의로 써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그 넓게 쓰기 시작하면 마법의 단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치면은 대상화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미원 같은데. 아니 인간은 약간 나에게 대상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거라니까. 인간은 누군 사랑 제가 응원합니다. 타인이 머리가 됐든 빠져 있어. 인간은 타인이 됐든 사물이 됐든 자연이 됐든 다 대상으로서 바라봐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나와 주체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라는 그 장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자기가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있죠. 그 눈을 도구한 게 카메라고 그게 스크린이잖아. 그러니까 뭐 다 대상하지. 그래서 마법의 단어란 표현을 제가 쓴 건데 거기서 이 여성 캐릭터가 얼마나 착취적으로 이 영화 내에서 착취적으로 소비되는가. 그래서 여자가 뭐 남자는 주체적이고 여자는 뭐야 여자애가 구하러 다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 여혐 논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남자다. 근데 주민을 여자 주인공이 구하잖아요. 주민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 6대4나 65대 35일 수 있는데 그럼 그게 기계적으로 맞아야지 그게 평등이냐고. 그리고 그 덩치 큰 사지 멀쩡한 남자 있잖아. 친구. 네. 여주말 되게 잘 들어. 완전 부하야. 이거 뭐 어떻게 어딜 봐서 이게 나는 걔 여성 숭배하는 거거든. 걔 여혐이죠. 여성 숭배 걔 미쳐를 숭배하는 애예요. 그렇구나. 무녀라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전 처음에 보러 가기 전에 들었던 게 이게 몸은 이렇게 영혼이 바뀌었는데 왜 그 여자가 된 남자 여기서 왜 몸짓이 저러냐 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나서는 이걸 갖고 왜 이러나. 왜냐하면 연출적으로 해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팔을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 뛰지 않겠지. 근데 뭐 이렇게 좀 더 여성 막 무릎 꿇고 앉고 뭐 이렇게 귀 뒤로 넘기고 뭐 이런 여성스러운 어떤 제스처 이런 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만 영화를 찍는데 그러면은 어떤 구분 없이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잘하신 게 그 아까 붉은 실이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 네. 이 기존에 있는 클리셰니까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클리셰를 사용해서 쉽게 거기서 하려는 건 여성을 혐오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이란 인덱싱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몸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표현 장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혐 논란을 만약 여혐을 무한대로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아빠야 네. 딸이 있는데 우리 딸 길게 머리 해서 네. 이렇게 파마시키잖아. 여혐이에요. 여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를 넣어버린 거거든. 넣어버린 거야. 애는 자기의 주체적인 그 판단력도 없는데. 이 사람들 전문 용어로 성역할 강요. 성역할 강요하는 거야. 그렇지. 똑똑하셔. 그러게. 성역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 쇼커트로 잘라야 돼. 근데 쇼커트 자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그거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또 강요하는 건가? 그거 이상하잖아. 그럼 이게 무한대로 확장되면 맞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 여자는 립스틱 바르고 남자는 안 바르면 그것도 걔는 그냥 바르고 싶은데 아니야. 여혐이지. 여성이 성역할을 그렇게 막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꽃처럼 보이려고 하고 막 무한대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지점에서 맥락과 함께 좁게 써야지 이게 무한대로 가서 여자애가 그렇게 등장하고 남자애가 그렇게 등장하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거야 대체. 그거는 의미를 있을 수 있으려면 그걸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한 논쟁인 건 맞는데 필요하려면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은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불편하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몸을 훑는 장면 있잖아요. 미치하게 몸을 훑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거는 카메라가 남주를 대하는 거랑 여주를 대하는 게 완전 너무 다르니까. 여주는 발부터 위로 남주는 그냥 물건이야. 여주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아니 가슴 만지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 당연하잖아요. 내가 그렇지 그 호기심이 들 사춘기에 거 아니야. 청소년 남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해는 해. 근데 그거를 감독이 이렇게 훑어가면서 어떤 여고생의 그 옷도 자꾸 흘러내려 있고 가슴 골도 막 이러고. 그렇죠. 카메라 앵글은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독립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명백히 혐의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짚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클리셰로 용인돼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인덱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혐오 논란으로 하면 길거리 나가서 긴 머리로 걸어 다니시는 여성분들에게 당신은 성역할을 강요당하게 세뇌당했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당신은 고정된 성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하이힐 신은 여성에게 가서 막 머리로 때려주면서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실 거면은. 이 얘기는 해야지 좀 공정할 것 같은데 자 빤치라 취향 네. 아래서부터 훑어가지고 굳이 그 팬티 색깔 항상 또 흰색이야. 흰 팬티 보여줘. 이게 재패니메이션의 그 광범위한 코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신카이 마코토 1인이 다 책임을 질 수는 또 없다. 그렇죠. 요거까지는 또 인정을 해야 이게 공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밌는 얘기들을 몇 개 더 준비해 왔는데 스튜디오 시간이 오늘도 저희가 다 됐습니다. 저희 또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한 3분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원래는 10월에 표절 논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영화 얘기 즐겁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두 영화를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어요. 하나는 너무 예쁘고 하나는 감동이 있어요. 아련해요 또. 저는 뭐 10월에 표절 논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엔딩으로 표절은 재산권입니다. 그 우리 감독님이 재산권을 행사 안 하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창작자가 음험한 방에서 이렇게까지 다 전 세계에 공개되는 영화를 키키키키 나만 모르고 10월에 헐리우드에도 팔린 시나리오. 내 말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만 알고 이 영화를 베낀 건 모르겠지 낄낄낄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건 관심법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재산권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마디 더 재밌는 포인트. 10월의 표절 논란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나와서 영화가 둘이 이렇게 비슷한데 나중에 나온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 국경 논란? 우리가 좀 면구스럽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좀 송구하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먼저 나온 재밌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시간이 다 됐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의문의 그녀 시호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작가님도 고생하셨어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